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은 사실 다른 내용들도 다 다루겠지만 좀 명목과 실질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명목하고 실질에 대해서 좀 혼잡하게 좀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8.6%다, 9.1%다, 여러 가지 다 계속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명목과 실질의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이제 그 시장 상황에 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먼저 인트로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GDP 성장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IMF에서도 성장률을 떨어뜨렸는데 그 성장률은 명목일까요? 실질일까요? 부터 해서 그럼 일단 또 이 부분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 명목하고 사실 실질은 또 뭔가 무슨 차이인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할 때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다지는 겸 사실 기초라기보다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또 업계에 있어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을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진행 순서는 그럼 명목 실질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오늘 움직였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중 수급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연초 이후로부터 코스피, 코스닥 수급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밸류에이션 지표들 이제 일드갭과 패드 모델로 코스피, 코스닥, S&P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용장구 추이도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지표, 수출액 전용 동기비, ISM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미국 쪽 이제 하이일드 스프레드 추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목이 계속 사실 항상 좋진 않아서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S&P M2 나누기 S&P를 M2로 나눈 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또 똑같이 통화량 대비로 나눈 값, 윌시 5천을 통화량 대비로 나눈 값, 윌시 5천을 GDP로 나눈 이제 이거는 보통 버핏 지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S&P를 미국 주택 지수로 나눈 값, 이 정도로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통화량 데이터들. 국내 쪽도 똑같이 M2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그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서울 주택가격 지수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 데이터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유동성은 계속 좋지 않다. 중국 쪽은 일단 그 정도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간단하게 PIR이나 실질 주택 가격 등등등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ATR과 빅스 토대로 이제 코스피 그리고 S&P 사실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들하고 지수들 볼 텐데 지수들 쭈르르륵 이렇게 국고채 금리까지 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개별적인 종목도 여기 있는 건 다 같이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절대가치 평가랑 이제 상대가치 평가 같이 보면서 상대가치 평가 이렇게 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먼저 간단하게 ECB가 있었죠. ECB가 그리고 FOMC도 사실 오늘 저녁에 있고요. 그냥 표를 토대로 한번 좀 보면은 ECB가 저번 주 언제였었죠? 기억도 가물가물하네요. 이게 제가 맨날 요즘에 뭐가 좀 바쁜 게 있어서 ECB가 이때였었나요? 그쵸? 이제 저번 주 목요일날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새벽 기준금리 이제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일 넘어가는 이제 내일 새벽 3시죠.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발표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75bp 인상하리라 생각하고
사실 뭐 100bp까지 올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요. 뭐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뭐 75를 올리나 50을 올리나 뭐 100을 올리나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조삼모사거든요. 이번에 덜 올리면 나중에 많이 올려야 되고, 이번에 많이 올리면 뭐 다음에 덜 올려야 되고,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사실 크게 뭐 당연히 이제 시장의 임팩트는 다르겠죠. 100 하면 뭐 조금 더 시장의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뭐 50을 하면 덜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단기적인 문제인 거지, 결국은 뭐 크게는 저는 의미 없는 얘기다. 결국 이제 연준의 그런 중기적인 스탠스가 어떠냐가 중요할 텐데, 뭐 그 부분은 이제 매크로 볼 때 같이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이12 같은 경우에 오늘은 그래서 실질 명목이랑 그냥 매크로 먼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FOMC 전날이기도 하니까요. 뭐 이 12에서 이제 TPI라는 걸 도입을 했었는데, TPI라는 게 뭐 이게 트랜스미션 프로텍션 인스트루먼트인데, 뭐 뭐라고 설명을 해야 쉬울까요? 그냥 이제 유럽 나라가 사실 유로라는 것으로 뭉쳐 있지만 사실 각 나라들이 또 개별적으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재무부만 따로 있다는 것뿐이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국의 이제 행정부랑 뭐 사법권은 다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경제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이렇게 보시면 국가 대비 GDP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스페인 좋지 않죠. 독일 같은 경우 64.5%로 상당히 양호합니다. 당연히 차이가 더 날 수밖에 없죠. ECB가 이제 50bp 금리 인상을 12년 만이었나요? 아무튼 10년 넘게 처음으로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bp 올린 것도 없었고 한 10몇 년 동안 그냥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첫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50bp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 한번 올리면 이제 계속 올려야 될 테니까, 그리고 물가가 너무 높죠. 그러니까 결국은 올려야 될 텐데, 그 상황에서 당연히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이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그런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뭐 국채를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매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도입 규정 자체가 워낙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명확하게 돼 있진 않아서 좀 시장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 뭐 실망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50bp보다 25bp를 예상을 했던 시장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50을 올렸다, 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물가를 고려하면 계속해서 일단 뭐 22도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일단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목하고 사실 실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 일단 뭐 제가 항상 방송을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이라면 항상 이 실질 금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고, 뭐 사실 증시가 떨어지기 전부터 이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서 결국엔 증시는 빠질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 중요한 건 그럼 실질 금리는 뭘까라는 건데요. 실질 금리는 뭘까? 실질 금리랑 이제 명목 금리가 뭘까? 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한국 기준금리 몇 %야? 아니면은 뭐 국고채 3년 금리 몇 %야? 아니면 뭐 회사채 3년 금리 몇 %야? 아니면 그냥 은행 금리라고 생각해보자. 은행 그냥 예금금리 3년짜리 예금금리 몇 %야?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그 금리가 명목금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질금리는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명목금리 기준으로 보죠. 그러니까 명목금리란 결국 실질 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겁니다. 기대 인플, 보통 BEI, Break Even Inflation이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걸 이제 리얼 레이시라고 해서 그냥 실질 금리라고 하고요. 이제 이거를 노미널이라고 해서 노미널 레이시라고 해서 명목금리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거니까 결국 실질금리는 그냥 빼면 되는 거죠. 명목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BEI를 차감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명목금리에는 인플레이션이 가만히 되어 있는 금리고, 실질금리는 이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금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치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이제 성장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3%고 아프리카가 뭐 예를 들어서 3%라고 했을 때, 사실은 아프리카는 물가가 엄청 높아서 실질금리가 낮은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성장률은 사실상 실질이거든요, 다.
우리가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실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근데 요소를 구별을 해보면은 사실 뭐 미국의 명목 성장률은 6%인데 인플레이션이 3%여서 3%일 수가 있고요. 뭐 여기 뭐라고 했죠? 아프리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명목 성장률은 9%인데 인플레이션이 6%이기 때문에 이게 3% 실질 성장률이 3%일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차이, 똑같은 성장률이어도 사실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가 일단 다를 수 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얘기가 조금 세기는 하는데 일단 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오늘 핀트랑 다른 얘기긴 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냥 이 실질 금리랑 이제 기업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할 때 결국 그냥 밸류에이션 공식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어차피 그냥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 실적이고요. 실적에다가 1 플러스 G 성장률, 이게 성장률이고요. R 마이너스 G,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그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게 기업의 가치, 결국 주가, 이거 주가라고 하면 이제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가 되는 거고 시가총액이 될 텐데요. 이 실적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죠? 실적 같은 경우는 명목일까요? 실질일까요? 라고 생각해 해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명목입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실적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인플레이션이 막 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막 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안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생각보다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당연히 물가가 높아지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영업이익률인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뭐죠? 결국 영업이익에서 매출액을 깐 거죠. 나눈 거죠. 아니면 뭐 매출액 순이익 뭐 해가지고 뭐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매출액,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 곱해진 게 인플이 이제 곱해졌다고 치면 다 없어지잖아요. 소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원가를 판매자들한테 바로 정가를 제대로 못 시킨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지, 매출액과 뭐 당기순이익, 뭐 당기순이익보다는 뭐 사실 영업이익이 더 커지긴 하겠죠. 매출액이 가장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크게 받을 거고요. 당연히 그게 이제 최고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는 것보다는 뭐 실적은 아주 나쁘진 않을 거다. 왜냐면 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인플레이션은 낀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ROE 같은 그런 뭐 당기순이익, 근데 ROE도 뭐 생각보다 나쁘진 않겠네요. 그 자본은 그대로인데 당기순이 높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 기업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겁니다. 실적은 나쁘진 않을 텐데 뭐 성장률도 나쁘지 않을 거죠.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워스트 케이스보다는 성장률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경제 성장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실질로 발표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 발표할 때 실질로 발표하는 사람 없거든요. 물가로 빼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다 명목인 겁니다. 기업할 때 성장률은 다 명목이에요. 그 두 가지 컴포넌트는 이제 요소는 명목입니다. 여기도 이제 성장률이기 때문에 여기도 명목이죠. 결국 주가는 웬만하면 명목의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사실 올라가면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기는 해요. 중기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R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R이 실질이라는 겁니다. 이 R은 실질인 거죠. 이 R이 이제 할인율인데요. 이 할인율 자체는 이제 실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밸류에이션 하기가 참 어렵긴 한 겁니다. 세 가지의 명목의 함수, 그러니까 G라고 하면 결국 두 가지죠. 실적과 성장률은 명목의 함수인데 이 할인율 자체는 이제 실질의 함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해치가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 명목만 봤을 땐 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실질로 봤을 때는 이게 할인율 때문에 완벽하게 해치가 되진 않는다라는 그런 양방향적인 이제 측면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좀 얘기가 세긴 했는데 결국 오늘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생각보다 우려하는 것보다는 실적은 나쁘진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런 실적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 당연히 실적은 좋게 나올 겁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뭐 결국 주가는 아까 또 괜히 지웠는데 이제 결국 실적과 성장률은 명목의 함수고 할인율만 이제 실질의 함수다 보니까 주가는 나름 명목이라고 보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실제로 뭐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진짜 강했을 때 1970년도랑 80년도 때 주가가 뭐 오르긴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죠. 이때 보시면은 이때 S&P거든요. 이게 S&P가 뭐 그렇게 뭐 엄청 하락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건 안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가 위로 가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또 조정을 해봤을 때 이 S&P를 인플레이션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조정했을 때는 사실 주가가 쭉쭉쭉쭉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괜찮게 올라갔었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이 좀 컸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 참 이게 주가가 인플레이션에 그렇게 또 해치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해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냥 명목적으로는 나쁘진 않았었는데 결국 실질로 가니까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 인플레이션 때. 결국 인플레이션이 강할 때는 인플레이션이 좋은 그냥 주식을 사는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아마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너무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냥 오히려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했던 건 이번에 이제 증시가 많이 하락했던 거는 이 실질금리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증시가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매크로 그냥 먼저 설명하는 김에 나머지 이제 얘기도 드리죠. 그러니까 결국 뭐 사실 뭐 계속 같은 얘기인데 뭐 그냥 이게 뭐 그냥 사실 다기 때문에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QT 때문에 그러니까 QT가 이제 되면서 결국 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근데 결국 2008년부터 했던 양적 완화가 어떻게 보면은 2021년까지 오랜 시간 동안 뭐 거의 한 12년인가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후폭풍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뭐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 정도부터 나타날 거고 생각보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투자를 안 하면 뭐 주식이 많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완전 반대죠. 투자했던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근데 앞으로는 아마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대응을 못 하시면 물가가 생각보다 매우 강력해서 그냥 벼락거지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의심 없이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왜 그렇게 보냐라고 하면 뭐 많이 보신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시겠지만 오늘 빠르게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저는 정말 큰일이 날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물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는 빠질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근데 이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가 이제 물가가 좀 심각하리라 보는데 이제 보는 이유가 2009년도부터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양적 완화를 정말 많이 했었죠. 결국 9조 달러 정도까지 미국이 양적 다 완화를 합니다. 코로나 때까지 해서요. 총합으로. 양적 완화는 쉽죠. 그냥 연준이 국채를 사면 누군가 국채를 팔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현금이 생길 거고 그 현금은 은행에 부채가 되죠. 당연히. 그럼 은행이 현금이 100이 느니까 이 현금을 은행이 다시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실물 경제의 유동성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로 유동성에 간 건 없죠. 금융시장의 유동성만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할인율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금융시장에 돈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실적과 성장률은 그대로이더라 하더라도 할인율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써보면 이제 기업의 가치는 실적의 1 플러스 G 이제 성장률 곱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 마이너스 G 이게 할인율이고 이 성장률인데요.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분모가 낮아지니까 기업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비트코인도 오르고 모든 자산이 다 올랐었죠. 근데 이제 QT의 세상이 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QT를 멈췄죠. 이제 왜 멈췄는지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근데 Q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이 먼저가 아니라고 했었죠. 연준이 스타트가 아니라 누군가가 소비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스타트입니다. 뭐 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누군가가 100이 대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결국 투자랑 소비를 할 거고요. 은행이 그럼 100에 대출이 늘게 되겠죠. 은행이 그럼 이제 현금이 떨어지겠죠. 대출을 해줬으니까 지준금을 은행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빼게 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의 부채의 지준금이 줄어드니까 자산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개념이고요. QT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는 실물 경제에 돈이 흘러들죠. 누군가가 투자랑 소비를 하니까 실물 유동성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은 떨어지겠죠. 금융시장이 지준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럼 이제 할인율은 올라갑니다. 할인율은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할인율이 올라가는 개념이고요. 할인율이 올라가니까 기업 가치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나기 때문에 실적 자체는 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 자체는 높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그런 뭐 이제 매출액 총이익률 뭐 이런 비율 자체는 또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성장률도 아주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성장률은 뭐 이때랑 뭐 그렇게 뭐 크게 뭐 어디가 더 좋냐 나쁘냐. 근데 이제 이 성장률 제가 말하는 건 명목입니다. 근데 실질은 안 좋아질 거고요. 이때는 실질 성장률은 안 좋아질 거고요. 근데 이제 명목 성장률은 나쁘지 않다. 근데 어차피 주식시장 성장률은 명목이기 때문에 명목 자체는 나쁘진 않을 거다. 이제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모든 거의 시작은 사실 이번엔 코로나긴 했습니다. 결국 뭐 경제학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수요와 공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수요와 공급으로 갔을 때 OECD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뭐 맨날 뭐 사실 같은 데이터로 얘기를 합니다.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그냥 이거를 대비하고 준비를 하는 게 뭐 가장 크다라고 봅니다. 뭐 이거만 대비해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매우 많이 이제 사실 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속 강조를 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 왜냐면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대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거죠. 뭐 얘기가 좀 새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유튜브를 뭐 전혀 돈을 벌거나 이런 걸로 목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나중에 이제 애기들을 아주 기초를 여긴 지금 지금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듣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별로 안 되어 있죠. 뭐 상세하게 뭐 이게 뭐다 이게 뭐다라는 설명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냥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상세한 설명 없이 약간 설명을 하는 상황인데 이제 그때는 좀 완전 이제 디테일하게 좀 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영상이라고 그냥 직접 가서 하는 거고 뭐 그 전에 일단 제가 먼저 뭐 지금은 제가 거의 한 연말 정도까지 제가 좀 하는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조금 하는 게 있어서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아마 뭐 좀 내년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개인적인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참 쉽지도 않은데 일단 뭐 좀 시간을 내서 아무튼 그것도 유튜브로도 제가 이제 아주 기초부터 정말 그냥 회계의 아주 기초부터 그냥 뭐 회계 이제 자산은 뭐고 부채는 뭐고 자본은 뭐고 그 자산 안에서 요소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뭐 아주 매우 자세하게는 할 수도 없겠지만 뭐 너무 하면은 뭐 사실 그거 강의 자체가 회계가 한 강의 자체가 뭐 솔직히 한 40시간 넘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할 수는 없고 약간 좀 그런 야매 이제 정도. 근데 뭐 사실 근데 야매로만 해도 뭐 사실 나쁘지 않은 숨줄은 그 정도만 알아도 될 만한 그냥 엑기스 정도만 하는 영상을 이렇게 쭉쭉쭉쭉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 그냥 듣고 막 재밌는 그런 영상도 좋긴 하죠. 저 같아도 뭐
약간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마치 그런 거죠. 결국 저는 그냥 투자는 즐거우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되게 힘든 거거든요. 결국. 왜냐면 그런 심리적인 상황에서도 되게 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딱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유지하고 있는 포지션을 꺾는 것도 어려운 거고, 매크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투자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사람들이 너무 투자를 쉽게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치 그런 거죠. 저희가 투자를 재밌으려고 하나요? 돈을 벌려고 하나요? 라고 저는 사실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투자는 저희가 뭐 즐거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저는 뭐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저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돈을 벌려면 저는 지금 이게 그냥 거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볼때 향후 거의 한 5년, 최대 뭐 한 10년 동안은 매크로가 아마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국 이것만 저는 대응을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사실 상세 아까 제가 뭐 그 TPI나 이런 거를 뭐 더 깊게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너무 마이너한 그런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걸 한다고 내 투자 판단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 근데 오히려 지금 매크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그림, 이제 주류, 이제 메인스트림은 지금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계속 좀 반복하는 걸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시 설명을 하면은 OECD 뭐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그냥 이제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얘는 투자인데 뭐 얘는 그냥 데이터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0년도, 80년도 인플레이션 나던 때는 당연히 수요가 셌었습니다. 수요가 세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왔었겠죠. 2000년도, 2008년도 당연히 공급이 셌었으니까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코로나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많이 공급 과잉이 좀 어느 정도 사실 2015년 정도까지는 다 해소가 되면서 수요랑 공급이 뭐 크게 왜곡되지 않고 그냥 딱 일정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그냥 뜨뜻미지근한 물가가 계속 됐었죠.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순간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수요와 이제 공급 다 이후로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수요는 폭등을 합니다. 왜냐면 돈을 많이 뿌려댔죠. 무제한 양조 관할을 하면서 수요는 폭등을 하고요. 공급은 뭐 여러 가지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이 수요를 따라가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엔 이제 ESG 같은 것도 있고요. 왜냐면 ESG 하면서 친환경적인 거를 해야 되니까 환경에 친환경적이지 않은 투자는 앞으로 못 하겠네 라고 하니까 공급이 있어도 뭐 정유시설 이런 거 증설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제마진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정유주한테 횡재세를 매긴다고 해서 뭐 상황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뭐 사실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열거하자면 너무나 많지만 인구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볼까요? ESG도 저는 컸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제 수요 자체가 너무 날라갔던 것도 있고 뭐 공급망적인 요소도 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이 공급망적인 거에 이제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이제 공산당과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 나눠졌죠. 결국 뭐 여기 러시아, 뭐 중국, 이란, 여기 그냥 걸치고 있는 게 이제 인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브라질 정도, 인도, 브라질, 몇 나라들이 있는데 큰 나라로 치면은 이 나라와 이제 서방, 미국하고 뭐 유럽, 뭐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죠. 유럽, 일본, 뭐 이런 나라. 그 외에 이제 중립 국가들, 나머지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나라들은 그냥 여기 중간에 껴 있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원자재나 뭐 그런 가공 같은 부분에 대해서 1차나 뭐 2차 가공 정도는 많이 담당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런 물가를 많이 낮추는 세계의 공장과 어떻게 보면 세계의 원재료를 납품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가치 사슬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누군가는 다른 곳에서 수입을 해와야 되고요. 누군가는 다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다가 두 집이 된 거예요.
방평수는 한 집 살 때 40평이었는데 두 집 20평, 20평 산다고 금액이 똑같지가 않죠. 당연히 20평, 20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공통적인 비용 자체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세계화가 깨졌다. 또 저는 두 번째 사실 이게 저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갑자기 오늘 얘기가 너무 많이 새서 이제 다시 그냥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냥 ESG랑 공급망이 저는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고, 딱 하나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인구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단적으로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중국이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담당했었던데 가장 컸던 게 이제 그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농공이라고 하죠. 이제 거기는 마음대로 이사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민들이 이제 도시로 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취업이 되거나 조건이 돼서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딱 한 번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한 번에 사람들이 그냥 돈 벌러 도시로 확 가버렸는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사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한 방에 넘어오지 못하고 꾸준하게 나눠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물가를 낮추는, 인건비를 낮추는 요인이 됐었는데 이제 다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그 인구 자체도 이제는 떨어지는 사이클, 고령화 사이클에 이미 진입했고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가 다 떨어지는 사이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인구 대역전이란 책에 있고요. 엄청 추천을 드리기도 애매하고 안 추천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냥 참고삼아 한번 보시기 정도는 괜찮은 그런 책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책이다. 한 번 정도 보시기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제 피크를 치고 지금 떨어지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 요인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제 딴 얘기로 갔는데, 아마 이 공급망이 그렇게 쉽게 확 올라가기도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세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수요가 세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대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제 공장을 짓거나 소비를 하거나 결국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대출에 대해서 그냥 살펴보면은 오늘 얘기가 많이 길어지긴 하네요. 네.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출이 결국 이 코로나 이후로 한 2021년 5월 정도, 코로나 중입니다만 이미 경기는 이때부터 사실 턴어라운드가 됐었거든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대출이 이렇게 빨간 색깔 대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증가율이 확 증가가 됩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예대율이 60%까지 거의 저점을 찍었었거든요. 59.6%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대율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은행에 잠들어 있던 아까 이제 QE의 자금들, 양적 완화의 부산물들이죠. 원래는 같이 이제 예금과 대출이 증가했지만 양적 완화 이후로 이렇게 이격이 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 심해지죠. 이만큼 돈이 많이 쌓여 있던 게 실물 경제로 이제 다 흘러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흘러가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예대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결국 100%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예대율은 다 100%였었습니다. 결국 100%까지 가는 동안 그럼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요? 물가가 올라갈 겁니다. 돈이 실물 경제로 흘러 넘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가는 상당히 높은 레벨에서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저는 한 8월 물가는 당연히 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당연히 유가가 전년 대비로는 많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요. 8월부터 해서. 그리고 가장 큰 거는 QE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QE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생략을 좀 많이 하면, 이제는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이 이제 작년 12월 8일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9,900, 거의 한 1조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 자체가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에서 실물시장 유동성으로 한 1조 달러 정도 풀렸어야 되는데, 연방준비은행이 이 리버스 레포라는 걸 토대로 그냥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자산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안 줄었거든요. 고점 대비로 660억 달러 정도밖에 감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QT를 6월 달부터 6월 초부터 원래는 매달 거의 한 475억 달러 정도 최대로 하겠다. 3개월 뒤에는 950달러 하겠다라고 했지만 2달 동안 지금 거의 158억 달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QT를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거의 사실상. 안 하는 이유가 QT를 하면 물가가 높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T를 안 하고 있는데 결국 QT를 하면 물가는 더 높아지게 될 거다. 이 부채랑 자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오늘 이제 FOMC인데 FOMC에서 뭐 몇 BP를 올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를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금리를 왜 올려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왜 올리고 왜 내리냐라고 하면은 결국 저 연방준비은행의 이제 부채가 지급준비금이거든요. 대부분이 지급준비금이거든요. 원래는 지급준비금이 은행이 염준에 돈이 맡기는 금리거든요. 이제 그 금리가 기준금리랑 똑같은 건데 사실상 기준금리를 올리면 은행 입장에서 그냥 지준에 넣는 거랑 대출을 하는 거랑 지준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을 할 유인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준비금 금리를 높여서 대출이 못 나가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지급준비금은 떨어지는 속도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늦게 올라가는 이제 사태가 나게 되는 겁니다. 애들이 워낙 낮으니까 돈도 워낙 많고 금리를 그만큼 많이 올려야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매우 높이면 높일수록 물가는 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은 예대율이 낮기 때문에 조삼모사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중요한 건 타이밍이죠. 그럼 언제 올라갈까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뭐 결국엔 뭐 이런 거죠. 결국엔 주식은 올라. 결국엔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지금 올해 오르냐 내년에 오르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그럼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연방준비은행이 총 자산이 이제 감소를 하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하다. 뭐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것도 오늘 설명 안 했죠 지금 딴 거를 다시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뭐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뭐 장초반 마이너스로 했고 장주반까지도 마이너스로 가다가 막판에 뭐 사실 외국인 좀 선물이 살짝 매도했던 걸 좀 축소시키면서 플러스로 마감은 됐습니다. 코스피 뭐 거의 0%대 0.1%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7%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 있었고요. 외국인 한 1천억 정도 매도, 1천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5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이 한 4,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1,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거의 한 5,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좀 장 막판에 좀 이렇게 좀 끌어올렸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의 한 490억 정도 매수, 개인이 11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320억 정도, 33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누적수 같은 경우에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 같은 경우는 계속 사고 있죠. 2.5조 정도 매수 중이고 외국인은 조금 사면서 마이너스 한 2.6조 정도로 돌려놨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 좀 사는가 했더니 오늘 또 팔면서 약 한 3천억 정도 순매수라 뭐 금액 자체는 뭐 미미한 수준이고요. 연초 이후로부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1조 정도 현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계속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사실 수급상 생각하고요. 뭐 코스닥 단기 수급 차트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요. 장기 수급 차트 보시더라도 뭐 상당히 수급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개인만 사고 있는 장,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이제 S&P, 이제 일드갭과 이 페드 모델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겁니다. 이건 이제 일드갭이고요. 나눈 게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둘 다 그냥 높을수록 증시가 이제 저평가된 거고 낮을수록 증시가 고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빠지면서 조금 이제 일드 갭이나 이제 페드 모델이나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레벨이면. 근데 일단 추세 자체가 그래도 조금 반등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이고요.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일단 올라오고 있는 추세긴 한데 여전히 뭐 사실 아직은 비싸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전히 비싸지만 살짝 올라오는 추세다. 근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빠진다라고 봅니다. 증시는 아직은 더 빠진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랑 같이 돼 있는 걸 보시면은 일드갭 원래 같이 가다가 뭐 이격 나고 있고 이격 나고 있는 건 이제 뭐 양적 완화의 영향이고요. 양적 완화 때문에 했던 뭐 그런 자사주 매입 그런 거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지금은 둘 다 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미국이 지금 더 고평가돼 있지만 결국은 한국하고 미국 밸류에이션은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질 거라고 보고요. 미국의 낙폭이 저는 향후에는 더 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뭐 두 나라 다 여전히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은 고평가인데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추이 같이 살펴보면은 잠시만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신용잔고 살펴보면은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18조 거의 한 4천억 정도 되죠. 뭐 그 정도 되면서 좀 늘고 있습니다. 뭐 증시 조금 반등을 하다 보니까 좀 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기적인 추세는 고점을 찍고 빠지고 있는 추세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는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에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 고점 치고 빠진다. 아직도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뭐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뭐 결국에는 빠질 때 쭉 이제 결국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좋지 않은 모양새 나타나리라 보고요. 뭐 코스닥은 설명 생략하고 뭐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 뭐 계속 빠지고 있고 ISM 제조업 비례도 빠지고 있습니다. 뭐 경기의 이제 모멘텀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 뭐 저는 뭐 침체까지는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경기적인 모멘텀 자체는 뭐 좀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시가총액을 코스피 시가총액을 일간 수출액 같은 거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 과거 고점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글로벌 GDP로 이제 코스피 S&P 나눈 수치도 과거 고점 치고 다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일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 200 이동평균선 넘어 있고요. 120 이동평균선도 크게 넘어가 있고 50 이동평균선은 재차 하회를 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좀 증시도 살짝 더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엔 좀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간단하게만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주택 가격 자체를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이 조정된 실질 미국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때 2008 금융위기 때보다 높은 최고치를 치고 빠지고 있는 추세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고점을 치고 조금 빠지고 있는 추세. 뭐 굳이 들어가고 싶은 밸류는 아닌 것 같다 이고요. 미국하고 영국 PIR 이제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 연봉으로 나눈 겁니다. 한 푼도 안 썼을 때 몇 년을 보면은 집을 살 수 있을까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8년, 영국 같은 경우에 거의 9년 동안 모아야 되는데 둘 다 최고치 수준이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P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심각하죠. 18배 정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PIR로는 상당히 고평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2차적인 인플레이션이 올 때, 제가 생각하는 그 자산이 축소가 되고 할 때, 인플레이션 때는 뭐 금이랑 부동산은 둘 다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은 이 PIR
뭐 여러 가지 조금 고평가가 돼 있는 부분도 있긴 해서 일단 메인은 뭐 저는 금으로 가려고 하고요. 좀 대출 규제가 많이 풀리면 이제 지금 DSR 때문에 뭐 사실 대출이 추가적으로는 쉽진 않아서 이미 대출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DSR이 뭐 풀리지 않는 이상 뭐 굳이 추가로 할 생각은 없고, DSR이 풀리면 뭐 그때 이제 좀 가격 좀 조정받은 상황에서는 좀 진입해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PIR이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오면 저는 임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따라갈 겁니다. 완벽하게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결국은 따라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도 저는 PIR도 좀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조금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아직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TR은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뭐 구글이나 어디든 치시면 나오기 때문에 구하는 산식은 이렇게 있고요. 그 ATR을 14일 동안에 ATR을 또 10일 동안 이동평균 선한게 검은 색깔이고요. 보라 색깔은 그냥 그 14일 동안의 ATR입니다. 더 위에 있을 때가 위험 이제 회피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을 때가 위험 선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코스피는 위험 선호 구간이고, 빅스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 구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위험해질 만한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이제 빅스로 봐도 그렇죠. 좀 위험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다. 사실 저는 좀 둘 다 단기적으로,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다 라고는 봅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차트 쪽 보면은 뭐 차트는 오늘 좀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결국 뭐 엘리어트 파동상 그냥 여기까지가 이제 고점을 저는 쳤다라고 봅니다. 한 파동의 고점을 쳤다라고 보고요. 결국 A, B, C 조정까지도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마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A, B, C가 나와서 한 파동의 끝이 났고, 지금이 아마 저는 B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내는 그것도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는 사실 조금 더 애매한 것이 사실이고요. 일단 단순하게 추세만 봤을 때는 저항선 기준선 다 넘어서고 26일 후행 스팬까지 호전됐기 때문에 뭐 사실 추세만 봤을 때는 이 구름대 밑에 있다라는 것 빼고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저는 B라고도 볼 수 있긴 해서, B라고 봤을 때 그럼 B파는 결국 A, B, C파로 이루어지는데, A, B, C에서 저는 이게 A고 결국 B가 한번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C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럼 이제 B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로 빠지지 않을까 인데, 일단 국내 쪽은 사실 그럴 만한 근거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중요한 건 이때의 파동이 잘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국내는 상당히 조금 더 비효율적이긴 하거든요. 시장 참여자도 적고 뭐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게 참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냥 추세로 그냥만 애매할 땐 결국 추세인 거죠. 추세로만 봤을 땐 나쁘진 않다,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로는 나쁘지 않다, 그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은 거죠. 추세로는 나쁘지 않다, 뭐 다 살아있는데 결국 여기 52동평균선이랑 구름대를 넘냐 마냐인데, 일단 뭐 저의 개인적인 아직까지 의견은 한번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게 랠리를 보이지 않을까 입니다.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S&P랑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S&P는 뭐 그냥 빠르게만 보면은 2008년 아까 이제 그 양쪽 하나 설명 때문에 설명드리는데, 양쪽 하나 이후에 여기까지 1파, 2파, 그다음 3파, 여기 트라이앵글 4파, 5파로 엘리어트 파동상 한 파동에 이제 기나긴 파동이 한 파동이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A, B, C로 저는 좀 크게 하락하지 않을까, 다시 반등했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가 5파였을 텐데 5파 고점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고요. 여기가 아니라 A, B, C로 빠지고 나서 그게 A고 A, B, C로 B 나오고 나서 이게 이제 조금 여기서가 애매한데, 이게 1, 2, 3, 4, 5로 해서 C가 끝이 나서 이게 A가 되고 지금이 이제 B냐 아니면 이게 1이고 2고 3이냐의 문제인데, 결국 여기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애매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그냥 여기가 A, B, C 다음에 지금 이게 큰 A가 되고 그러면
큰 B가 나온다고 일단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A, B, C 정도로 전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 뭐 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일단 여기는 그래도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26일 후행 스팬 호전돼 있고 52동 평균선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를 또 보이긴 했죠. 그래서 뭐 추세만 봤을 때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26일 후행 스팬 돌파하기 전까지는. 근데 뭐 밸류에이션이나 근데 다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 뭐 저는 뭐 한 여기 202동 평균선 정도 걸치고 나서 좀 빠지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한 여기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근데 결국 중요한 건 B 때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B가 제일 추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엘리어트 파동상으로도.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뭐 불가능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B파 때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다가 이제 확실히 C파가 될 때 조금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모양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는 이제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다. 뭐 이 정도가 차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같은 경우 52동 평균선까지 하회하면서 일단 뭐 이건 증시의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은 아직까지는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는 다만 202동 평균선에서 다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구름대를 넘기지 못하고 빠졌는데 오늘 여기 52동 평균선을 지지하냐 마느냐, 구름대를 넘냐 여기를 지지하냐 마느냐 좀 차이가 클 텐데 뭐 전 여기가 A, B, C고 그 다음에 B 나오고 C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니케이 같은 경우가 가장 애매한 파동이라 이건 이제 괴선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괴선 다 모여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저는 위든 미치든 강하게 곧 언젠가 TL이라 여기서부터 계속 모여있죠. 사실 여기서부터 계속 모여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사실 결국에 모여있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질 겁니다. 위든 미치든 벌어지리라 일단 보여주고요.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인데 뭐 저는 유로스톡스는 그냥 일단 이게 A, B, C지 않을까. 일단 B, C로 가는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지금 구름대에 딱 걸리게 되죠. 그래서 좀 빠졌다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뭐, 그니까 굳이 뭐 소설을 쓰자면 뭐 이게 맞을지 아닐지 이건 그냥 소설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재미삼아 생각을 해보면 뭐 오늘 FOMC에서 뭐 생각보다 연준이 뭐 강경하게 나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증시가 좀 빠졌다가 결국 저는 뭐 그냥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아마 이번 주에도 다시 오르쪽 한번 빠졌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소설을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괴선 자체는 안 좋습니다. 26일 후행 스팬 역전돼 있고 해서 일단 뭐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상해 같은 경우도 여기 200일 이동평균선 넘지는 못하고 또 괴선들 다 모여있죠. 결국 위든 위치든 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모양새다. 그렇게 보여지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지키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WTI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면은 볼린저 밴드도 모여 있고 모여서 이제 벌어지는 모양새인 거죠. 뭐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금은 저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빠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빠지는데 뭐 계속 이렇게 주구장창 빠질 수는 없어서 한번 또 당이 반등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모양새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시 한번 반등 어느 정도는 했다가 또 빠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결국 여기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넘어섰는데 26일 후행 스팬도 이제 내일이면 호전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보이고 올라가느냐? 근데 다시 한번 저는 깨지면 매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봅니다. 왜냐면 시간이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떨어지면 결국 다시 올라갈 때까지 그냥 딴 데 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게 낫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량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물량이 크지 않다면 뭐 깨지면 팔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그냥 사도 늦지 않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사실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긴 합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뭐 결국 여기 이제 주주 환원이 가장 중요해서 여기는 근데 문제는 계속 시간이죠. 여기는 시간은 걸릴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비중은 항상 뭐 너무 크게는 저는 가지고 하지 마시다라고 뭐 얘기를 종목 추천에도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은 높은데 한 인간 이제 그 대표가 이제 정하는 거니까 사장이 정하는 거 보니까 이제 리스크가 큰 거죠. 이제 그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가 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해상 살펴보면 뭐 현대해상도 나쁘진 않습니다.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 여기 전고점 넘기 전까지는 전 좀 애매하리라 봅니다. 언제 다시 빠져도 전 좀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회사 자체가 밸류에이션 자체는 워낙 싸고요. 결국 아까처럼 중기적으로 저는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고 봐서 정말 좀 중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는 그거에 대응하기에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에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대해상은 개인적으로 저는 좋다. 길게 봤을 땐 좋다라고 보고 우리 금융 지주도 뭐 많이 정부적인 뭐 압박 이런 것 때문에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당연히 경기 안 좋아지면 손해율도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충당금도 많이 쌓아야 되고 하겠지만 뭐 결국은 그런 걸 감안해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 모든 게 다 명목의 세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할인율 빼고 일단 지금 할인율 너무 싸기도 하고 뭐 명목 성장은 그래도 계속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다만 차트는 일단 기준선이라도 넘고 사자. 이제 그게 26일 횡스페어 호전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자체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감안한 기대 수익률도 이 정도면 7%대 뭐 상당히 양호하죠.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4.7%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거고요. 기대 수익률은 상당히 양호하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52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걸리고 있죠. 지금 여기서 계속 걸리는데 이걸 일단 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거랑 구름대를 넘어야 되는데 뭐 전 좀 당장은 넘긴 어려워 보이고 결국 이게 A, B, C로 하고 나서 조정 보였다가 저는 좀 넘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금 당장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항선 기준선 후행 스팬 다 호전돼서 뭐 추세상으로는 뭐 문제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도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항상 8% 정도 하회를 할 때 주가가 나락으로 갔었죠. 결국 주가가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안 좋은 모습, 행보를 보이고 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낮을수록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그냥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애매한 정도기 때문에 뭐 저는 결국 조정은 결국은 더 봐야 된다라고 보고 뭐 지금은 딱히 그렇게 엄청 싼 구간도 아니어서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보라색깔 금리로 나눈 이제 이 기대 수익률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금리 조정 기대 수익률은 고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사고 싶어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금리가 높은 걸 감안했을 때는 뭐 그렇게 삼성전자 밸류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똑같죠. 삼성전자랑 비슷한 거죠.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있어서 조정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가도 뭐 그게 더 저는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 않나. 시간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좀 조정의 폭 자체의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이 정도면 크게 메리트는 없다. 왜냐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항상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를 받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땐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삼전처럼 뭐 그냥 한 요 정도 좀 조정 보였었는데 지금 막 그렇게 엄청 사고 싶은 뭐 메리트가 있는 밸류에이션까지는 또 아니어서 좀 그냥 전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뭐 최고 실적 냈었죠. 뭐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 좋은 차 요즘에 정말 웬만하면 다 그랜저 이상 타고 다니시잖아요. 웬만하면 정말 제 주변에만 봐도 웬만하면 참 그랜저 이상을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소득 형편이 그 정도까지 안 드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경우를 많이 타셔서 이제 뭐 제네시스 라인이나 SUV도 그렇고요. 뭐 그런 게 이제 다 마진이 좋은 차들이거든요. 당연히 고가차들, SUV도 기본적으로 마진이 좋은 차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영향도 있고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있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최고 시정을 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뭐 사실 안 좋다고 봅니다. 현대차는. 이제 좀 결론이 이상하긴 한데 일단 다만 뭐 차트 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다 정배열 됐고 문제는 없는데 일단 RSI가 좀 과열이라 RSI 70 내려오면 뭐 좀 하차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볼린저 밴드 지금 계속 도진하면서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긴 한데 뭐 추세상 뭐 문제는 또 없다. 그 정도로 보여지긴 하고요. 근데 일단 뭐 현대차가 제가 조금 껄끄러워지는 거는 뭐 최고 실적을 낸 건 맞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저는 비싸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안해도 비싸다. 그러니까 왜냐면 최고 실적이 내는 게 사실 전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는데 최고 실적을 저는 안 내면 그게 더 이상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최고 실적 냈으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겠지라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랑 실적은 명목이라고 했었죠. 당연히 인플레이션만큼 올라야 그냥 지금 주가를 유지할 만큼이 되는 거인 거죠. 네, 저는 이제 그거를 이미 주가는 선반영을 많이 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봐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커 보이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개선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서 사실 위든 위치는 좀 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뭐 저는 뭐 위로 튀어도 이상하진 않을 거라고 보긴 하고요. 사실 LG화학은 차트상으로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여기 200 이동평선 넘어서면 여기는 조금 사실 기술적으로는 저는 매수도 가능할 만한 차트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뭐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메리트는 없고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배터리 자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년도 밸류에이션을 이 정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만약에 뭐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바이를 하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치를 주로 많이 사용해서 그걸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망치라는 게 잘못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저거보다 훨씬 더 높은 전망치를 보신다면 뭐 매수를 하셔도 무방한 거죠. 이거는 뭐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대 수익률만 봐도 과거 기대 수익률로 봤을 때뭐 엄청 낮다라고 말하긴 사실 여기는 어렵긴 합니다. 이 정도면 좋은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다만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조정하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제 이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좋지 않지만 뭐 그나마 전환선은 이제 드디어 넘어섰다.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 넘어서고 뭐 그때 1차적인 매도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후행 스팬 넘어서면 2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구름대 넘어섰을 때 3차적인 매수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그래도 좀 저평가는 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크게는 아니지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폭 자체가 크지는 않다.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어떤 분이 말씀을 주셨지만 일단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한번 여기서 보였기 때문에 깨졌다면 이때 사실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긴 맞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일단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전환선 뚫리면 그때는 그냥 좀 매도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다시 재차 전환선 기준선 위로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게 낫지 굳이 저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밸류에이션은 엄청 싸다고 보는데 아무리 싸더라도 뭐 사실 이게 뭐 그냥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LPG 결국 가스를 쓰는 건데 이제 프로판 가스를 쓰는데 이제 러시아 때문에 계속 가스 값이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정치적인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당연히 돌아오겠죠. 근데 그 언젠간이 조금 길 수 있다라는 게 문제겠죠. 할인율 자체도 여전히 높아지고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뭐 그 정도 생각이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까지 넘어서면서 1차적인 매수 정도 가능할 것 같고, 후행스팬 돌파하면 2차 매수, 구름대 돌파하면 3차 매수라고 보고, 뭐 저는 솔직히 GS는 좋게 봅니다. 지금 업황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자체도 그냥 뭐 상당히 좋아서 뭐 저는 GS는 조금 좋게 보고 있고, 상대 가치 평가로 봐도 기대 수익률 너무나 높기 때문에 뭐 저는 정유 쪽은 아까 그런 ESG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신규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증설이 안 된다는 이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단기간으로는 좀 크게 호황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 최근엔 정제 마진이 좀 빠지긴 했지만 결국엔 정제 마진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있어서 뭐 후행스팬도 호전되어 있고 나쁠 건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 자체도 이제 림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높은 것처럼 안 보이지만, 뭐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림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걸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면 저는 싼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DLENC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다시 올라왔고 26일 프랭스팬만 호전되면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지 않나. 결국 지금도 충분히 많이 사실 저평가는 과하게 되어 있다라고 DLNC도 생각을 합니다. DLNC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상대 가치 평가로 봐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때는 이제 무상증자 때문에 조금 잘못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그를 제외하고 나선 상당히 지금 거의 최저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긴 좀 애매하죠. 26일 횡스팬 호전됐는데 전환선 기준선 사이에 있어서 뭐 저는 일단 적어도 전환선 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일단 최소한이라고 보고요. 그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는, 그냥 좀 애매해 보인다. 이제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위에 가 있고, 뭐 26일 프랭스팬 호전돼 있어서 뭐 카카오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뭐 저라면 그냥 뭐 사실 여기 구름대라도 넘기고 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네이버랑 카카오를 너무 좋게 본다라고 하면은 넘기고 사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다만 뭐 네이버는 밸류에이션도 저는 부담이 좀 있어서 뭐 그렇게 손해 가진 않는 것 같고요. 기대 수익률 자체도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올라가고 있죠. 200이동 평균선도 넘었고, 뭐 다 호전돼서 뭐 차트상으로는 뭐 사실 나쁠 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 저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아서, 밸류에이션이 좋지 않으면 저는 뭐 그냥 웬만하면 안 사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그냥 계속 여기서 놀고 있는데 200 이동평에서 그래도 뚫긴 뚫은 거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모여있다가. 그래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사실 이거는 차트만 봤을 때는 다 고전이 돼버렸죠. 차트만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근데 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전 조금 너무 비싸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상대 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너무 비싸다 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근데 뭐 수급이 몰리면 비싸다고 못 갈 건 없기 때문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랑 다르지만 그냥 확률의 문제인 거죠. 뭐 저라면 굳이 베팅하고 싶지 않은 확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다시 전환선 밑으로 내려갔고 볼린저 밴드 모여서 곧 위든 밑이든 튈 것 같은데, 뭐 굳이 떨어지는 칼라를 아직까진 잡고 싶지 않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NC소프트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크게 많이 떨어졌지만 림으로는 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이 이제 과거랑 같은 경쟁력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제 리니지 1 IP로는 지금은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제 뭐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일단 추세가 이제 기준선을 넘고 후행스팬 일단 호전돼야 일단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를 먼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밸류에이션 자체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밸류에이션은 저평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선 기준선 다 넘어 있고 다 호전이 되어 있는데 50일 이동평균선과 결국 구름대를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이라도 좀 넘고 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로는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라도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저한선 기준선은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추세 자체가 나빠 보이진 않는다. 나쁘진 않은데, 그리고 뭐 이제 밸류에이션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또 그렇게 좋지도 않은 이제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그래도 괜찮은 양호한 정도 수준이다. 이제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행 스팬이 호전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그렇게까지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냥 딱 지금이 적정한 주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메리트가 커 보이진 않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그렇게 엄청 싸 보이진 않는 상황. 뭐 다울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상당히 싼데, 그 다울이 근데 이제 좀 자산운용 쪽에서 최근에 뭐 기사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본인이 투자한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운용한 거라서 뭐 자기 자본에 손실이 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손해배상 청구들이 이제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투자자들한테 뭐 그런 것도 리스크 요인이긴 하지만, 뭐 그냥 저는 내 저축은행이나 뭐 그런 토스 지분 뭐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뭐 결과적으로 뭐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봐서 밸류에이션도 워낙 쌌고, 그리고 뭐 소송 금액 자체가 뭐 많이 커봐야 몇백억 정도 될 거기 때문에 뭐그 정도는 뭐 저는 뭐 그냥 단기 순이익으로 메꿀 수 있다라고 봐서 이제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뭐 단기적인 노이즈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울은 그만큼 저평가도 크게 돼 있는 만큼 조금 공격적으로,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KTB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이제 거기 벤처 캐피탈을 하던 회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모태인 회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큰 거를 많이 운영합니다. 부동산 PF도 그렇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서 증권사에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라고 하면 한국금융지주. 근데 한국금융지주도 다울에 비해서 로우 리턴이라는 거지 사실 기대 수익률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좀 안전하게 보신다면 한국금융지주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한선 기준 호전됐고 26일 흉행 스팬 호전되면서 50 구름대 넘어가면 가장 좋을 모양새고요. 한국금융지주도 뭐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이미 후행 스팬 넘어섰고 저한선 기준선 호전돼서 여기만 넘어가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애플 쪽 보면은 애플 쪽 같은 경우를 보면 조금 더 저는 조금 B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가 이제 5파 5점 치고 A, 그 다음 A, B, C, B, 그 다음 여기가 1, 2, 3, 4, 5로 C가 나오면서 큰 A가 완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B가 A, B, C로 완성이 되니까 A가 다고 여기 122동평 조정 보이고 B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C로 저는 올라가서 이게 B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C로 빠지지 않을까. 일단 뭐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간이 걸리겠죠? 생각보다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 테슬라는 조금 더 차트가 애매하긴 하죠. 테슬라 여기가 A, B, C로 A고 B에 A, B, C 저는 요 정도 보고 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또 뭐 애매하죠.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여기가 조금 애매한 모양이긴 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잠시만요. 네, A, B, C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A, B, C 나오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을까.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는 뭐 파동을 매기진 않지만 괴선들이 상당히 모여 있죠. 모여있기 때문에 뭐 결국 곧 위든 미치든 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이렇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좋지 않은 주식은 뭐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뭐 이제 뭐 그 정도 생각이고요. 오늘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네,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